안녕하세요. 오약사의 약이야기의 오현진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물의 분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의 두 번째 기전, uptake transporter 변화에 의한 약물 상호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uptake transporter는 세포막에 있는 운반체인데 세포 내로 약물을 퍼담는 역할을 하는 운반체입니다. 약물 분포 과정에서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는 아래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uptake transporter의 활성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입니다. 네, 이전 약물 분포에 대한 영상에서 약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네 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물 운반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포막에 여러 운반체들, 캐리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캐리어들, 운반체의 도움을 받은 약들은 조직 내부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이거는 장상피세포에 있는 운반체들이고 중간에는 이제 간세포에 있는 운반체들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신장의 근위 세뇨관에 있는 운반체들입니다. 상피세포에 있는 이러한 운반체들은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간세포에 있는 이러한 운반체들 여기에도 있죠. 이러한 것들은 약물의 분포, 대사, 배설에 모두 영향을 주고요. 신장 근유세뇨관에 있는 이러한 운반체들은 약물의 배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운반체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도 존재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다른 조직은 또 혈액, 뇌 관문에 있는 운반체들이고 이제 뇌로 약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운반체들의 영향을 받는 약들은 운반체의 기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substrate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면 어떤 운반체 또는 어떤 효소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반체 또는 효소의 활성에 영향이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이 기질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운반체의 기질이 되는 약들은 이제 이런 운반체 활성 정도에 따라서 조직으로 이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전에 약물 흡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을 설명을 드릴 때 트랜스포터랑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이플럭스 펌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흡수 과정에서는 이플럭스 펌프가 이제 약물 상호작용에서 정말 자주 언급이 되는데, 분포 과정에서 이제 약물 상호작용에서는 이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운반체들은 이제 업테이크 트랜스포터들입니다. 그래서 각 조직 안으로 이제 약을 퍼담는 그러한 이제 운반체들인데 특히 간세포, 간 조직으로 이렇게 약을 퍼담는 그러한 이제 트랜스포터들, 이제 업테이크 트랜스포터들이 이제 가장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간 세포에 존재하는 업테이크 트랜스포터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테이크 트랜스포터의 활성에 변화가 생기면 그 기질이 되는 약물 분포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특정 약들은 이제 간 조직에 있는 일부 업테이크 트랜스포터의 활성을 억제를 시키는 그러한 약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업테이크 트랜스포터 인히비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억제를 시키는 것들이란 뜻이죠. 인히비터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업테이크 트랜스포터의 기질이 되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인히비터가 되는 약과 기질이 되는 약을 둘이 같이 복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질이 되는 약들이 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약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고요. 부작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들은 간으로 가서 약효를 나타내야 되는 약들이 있을 텐데 이제 간으로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또 간에서 대사를 받아야 되는 약들은 그죠? 대사를 받는 양이 또 감소될 수 있으니까 부작용이 증가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간세포로 운반해주는 업테이크 트랜스포터들과 그 영향을 받는 약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헤파토사이트, 간세포죠. 여기 이 네모가 그쵸 간세포가 되고 간세포 벽에 이제 막에 간세포 막에 이렇게 이제 업테이크 트랜스포터가 있고요. 이쪽 이제 간세포 왼쪽으로는 이쪽이 이제 혈액입니다. 그쵸? 혈액에서 이제 간세포로 약이 이제 이동하는 이 업테이크 트랜스포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업데이트 트랜스포터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얘는 이플럭스 펌프가 되겠네요. 그쵸?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업데이트 트랜스포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여기 이제 substrate, 그죠? 기질이 되는 이제 성분들인데, endogenous substrate는 이제 우리 몸에 원래 있는 내인성 물질들이고, exogenous substrate이 이제 외인성 물질인데, 이제 약물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약물을 보면은, methotrexate, atorvastatin, pitavastatin, rosuvastatin, telmisartan 이런 이제 약들이 이런 기질이 이제 이러한 이제 트랜스포터의 기질이 이제 되는 약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트랜스포터는 OATP1B1이라는 트랜스포터가 있고 또 초록색으로 된 OATP1B3라는 트랜스포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묶인 약들은 각 이제 이제 OATP1B1의 기질이 되는 약들이고 초록색으로 묶인 이제 약들은 이제 OATP1B3의 기질이 되는 약들인 거죠. 여기 끝에 이제 스타틴으로 끝나는 이 약들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대표적인 이제 약들입니다. 간단하게 스타틴 계열 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드시는 경우 대부분 이런 이제 스타틴 계열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틴 계열 약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약들이 간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 세포 안으로 약을 집어넣는 이제 트랜스포터들의 활성이 정상적이어야지 약들을 간으로 잘 보내서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들이 이제 분포가 될 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면은 간 위에 이외에 다른 조직으로 물론 당연히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타틴계 약들이 이제 근육 조직으로 가게 되면서 거기 이제 근육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으로 약을 보내는 이런 운반체들의 활성이 좋아야지 근육 대신에 간으로 더 잘 가게 되고 근육 부작용이 덜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으로 이러한 이제 운반체들의 활성이 이제 낮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할 때 했을 때 근육 부작용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트랜스포터의 활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약들이 이제 간세포로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조직으로 이제 특히 뭐 근육 조직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근육 부작용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게 더 잘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약물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운반체들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이제 억제하는 그러한 다른 약들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은 스타틴계 약물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이제 다양한 이제 스타틴계 약들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들이죠. 이제 이 약들을 여기 이제 membrane transporter 이제 컬럼에 보면은 모두 이 OATP1B1 또는 OATP1B3의 이제 기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이제 트랜스포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팅계 약물은 이제 이런 트랜스포터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대사랑 관련된 거는 다음 이제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그래서 잠시 언급을 하자면 이제 뭐 이제 약물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약들은 스타팅들은 이제 이 CYP3A4라는 이런 이제 효소에 의해서 이제 대사가 또 이제 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CYP 이제 이 계열의 효소들이랑 이제 상관없이 이제 대사가 되는 이러한 약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틴계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중에 어떤 약들은 이 트랜스포터의
이제 활성을 억제를 해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이런 이제 대사 효소, 이러한 대사 효소들과 트랜스포터 이제 둘 다 억제시키는 그런 이제 이제 다른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사 효소와 이런 트랜스포터의 활성 둘 다 억제하는 그러한 약들을 같이 먹게 되면은 그 영향을 받는 이런 이제 스타틴의 경우에는 혈중 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왜냐면 이제 그 대사하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혈중 농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또 이제 분포 면에서도 간세포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근육 조직과 같은 그런 데로 약이 많이 가게 되면서 근육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런 이제 스타틴계 약물들을 복용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이런 대사 억제를 일으키는 약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트랜스포터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약들을 같이 먹는 것에 이제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토르바스타틴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약으로는 리피토라는 이제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로스포린은 이제 면역 억제제인데요. 다양한 자가 면역성 질환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토르바스타틴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이제 사이클로스포린도 같이 복용하게 되면은 두 가지 기전으로 약물 상호작용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째는 스타틴이 간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제 업티크 트랜스포터를 억제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전으로는 이제 아토르바스타틴을 간에서 분해하는 대사 효소인 CYP3A4의 활성도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사와 분포 둘 다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상호작용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아토르바스타틴의 혈중 농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아토르바스타틴을 10mg씩 매일 이렇게 먹고 있는 환자가 사이클로스포린을 매일 킬로그램당 5.2ml를 이렇게 이제 복용하게 되면은 아토르바스타틴의 혈중 농도가 이제 증가를 해서 Cmax가 10.7배, AUC가 8.7배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Cmax는 최고 혈중 농도이고요. AUC는 일정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약에 노출되는 총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앞에 한참 전에 이제 영상에서 그 약동학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린 이제 그래프 할 때 이거를 이제 AUC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 몸에서의 이제 concentration, 그러니까 혈중 농도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가 되면서 혈중 농도가 서서히 오르다가 이제 배설과 이제 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혈중 농도가 서서히 떨어지죠. 이때 이제 최고 농도가 바로 Cmax이고요. 그쵸? Cmax이고 이 일정 시간 동안 이 그래프 안에 이 면적 이거를 AUC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정 시간 동안 우리 몸이 약에 노출된 총량을 뜻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거의 8.7배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근육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랍도마이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제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합은 그래서 이제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should be avoided. 그래서 금기인 병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점은 뭐냐면 이러한 사이클로스포린과 아토르바스타틴 사이에 이런 상호작용은 이제 용량 의존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의존적이어서 뭐냐면
이 사이클로스포린의 양이 이제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호작용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정말 낮으면은 그 상호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환자들을 보면 사이클로스포린을 정말 낮은 용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토르바스타틴과 같이 병용해서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분리 포인트에는 이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을 하루에 킬로그램당 5.2mg을 사용을 한 건데요. 그래서 만약 60kg의 성인이라면 하루에 이제 312mg을 복용하는 거죠. 대략 뭐 하루에 한 300mg을 이제 복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약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훨씬 낮은 용량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 질환 중에 뭐 건선이 심해서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하는 용량이 한 1에서 3mg per kg당 day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킬로그램당 5.2mg보다 훨씬 낮은 용량으로도 쓰겠죠. 그래서 뭐 1mg per kg per day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용량이 낮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이제 실제로 같이 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